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제 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좀 양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4강, 5강을 이걸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중간에 의미 없는 건 좀 건너뛰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역사에 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건너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챕터는 이제 제가 그 보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정용식저 도시재생 사업 실무와 사례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한 자료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국내 도시재생의 추진 배경과 동향이라고 해서 국내 도시개발 정책의 시대별 변천 과정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60년대, 70년대, 50년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보긴 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 하에서 뭐 사업이 추진이 되고 물론 이제 그 대외적인 명분은 거창합니다. 또 되게 공익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진되는 이제 이면의 그 실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 대의 명분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정책을 하는 주체들의 어떤 그 부정부패 또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대기업들의 뭔가 이제 좀 나눠줘야 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도시개발의 의도 자체는 그럴듯하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그 내면이 어떤 이면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개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게. 근데 이게 실제로 또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론 인물은 다르죠. 인물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그러니까 구성원하고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만 보고 있으면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고, 물론 디테일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사건들처럼 이 사건도 그렇게 변질돼 가겠구나라는 게 이제, 보통은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변천사를 보면, 한국의 도시개발 정책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에는 전후 복구 시대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 형태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시기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 방식 중심으로 도시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환지 방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둥근 형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둥근 형태로 시가지가 점점 확대되어가는 걸 말합니다. 1960년대에는 5.16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업화에 의한 경제발전 진입기로 최초의 신시가지, 그러니까 울산이 그랬고요. 신시가지가 조성이 됐으며 국토건설 종합계획이 수립된 시기이다. 물론 이제 이전에도 국토건설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5.16 쿠데타가 발생하고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이제 유학도 하고 좀 똑똑한 군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도 좀 되고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정규 교육 과정을 적어도 육군사관학교라는 전쟁 당시니까 대학 비스무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나마 그 당시에는 그래도 많이 배운 엘리트층이 이제 서울대 나왔거나 아니면 육사 나왔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육사를 나오게 되면 이제 그 국가 예산으로 미국으로 보통 유학을 가게 되는데 당시에 한국군 행정 시스템이나 유학 가서 배우는 것들이 그 미국식의 이제 관료 제도와 미국식의 행정 시스템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식 시스템에다가 미국식 시스템까지 더해져서 이제 그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보통 미국식이 좋다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식 시스템의 장점은 뭐 단점이기도 하지만 너무 꼼꼼합니다. 되게 꼼꼼하고 하나하나 이제 책임 소재를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담당자에게 책임 소재를 지워줍니다. 넌 이걸 책임져서 언제까지 하고 넌 이걸 책임져서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꼼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 미국식은 그렇게 꼼꼼하진 않은데 큰 틀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능력이 있으면 그 뭐 프로젝트 책임자를 이제 한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고 막 이런 식입니다. 이 두 개가 적절히 합치니까 굉장히 괜찮은 어떤 행정 시스템이 발전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한국이 이걸 받아들인 거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그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과거 이제 2차 대전 이전에도 공무원을 했던 그 수많은 꼰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꼰대라고 표현하냐면, 그 일본 제국 시절에 이제 그 소위 일제죠. 일제 시대 때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 계속 공무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점령군 미군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일제시대 때부터 공무원 하는 사람도 있었고 경찰 뭐 군인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중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던 깐깐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양반들이 한국전쟁 때 다 사라져요. 소위 말해서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조직이 스마트해지고 젊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꼰대들은 또 군사 구태타로 또 다 쓸려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되게 효율 중심에 되게 젊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완성이 됐고, 일본은 뭐 일본 영토 안에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여파를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1970년대에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임해 지역에 그 산업기지 건설과 신공업 도시인 창원, 여천 공업 도시 건설, 그리고 이제 강남 신시가지와 과천, 그리고 반월공단이 조성된 시기로 도시정책 형성기와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 시기였다.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라디오 드라마를 꽤 많이 들었는데, 이 당시를 이제 배경으로 한 라디오 드라마기보다는 다큐멘터리죠. 라디오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에 이제 강남 개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삼성동에 이제 한전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자동차가 이제 구입을 했죠. 그 부지를. 그러니까 코엑스 건너편에 있는 그 넓고 큰 땅. 그게 원래 한전 부지 용도가 아니고, 원래 거기에 정부청사가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이 정부청사가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정부청사가 이제 거기 가기로 했었고, 좀 더 넓게 해가지고, 특히 그 자리가 이제 산업부가 거기 위치할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전체가 이제 그 정부청사처럼 쓰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그쪽으로 정부청사가 간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동으로 정부청사가 간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인근 지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폭등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과천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한전이 들어오게 된 거죠. 뭐 그런 어떤 뭐 뒷이야기 같은 것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제 도시정책의 형성기, 그리고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가 활성화되던 시기였다라는 것이고요. 1980년대에는 12.6 사태로 신군부가 들어선 시기로 88 올림픽과 영종도 신공항이 건설이 되었고, 정부 주도의 도시정책이 추진된 시기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500만호 건설계획과 상계동, 목동 등의 신시가지가 건설이 됐습니다. 사실 이 영종도 신공항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제 그 청주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신공항이. 청주 신공항. 지금 청주공항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인천공항 같은 거였습니다. 그 청주에다 공항을 유치하겠다고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이제 노태우 후보가 많은 표를 놓고 당선이 됐는데, 막상 청주에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뭐 부지 문제도 있고, 뭐 이제 항공 교통 문제도 있고, 또 청주에 와서 서울까지 온다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견을 다 극복을 하고 영종도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에 있는 공항은 뭐냐? 어쨌든 국제공항을 만들어준다는 공약은 냈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공항을 만들되 거기는 이제 국제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이제 화물기, 그러니까 청주국제공항은
승객 중심보다는 화물 여객기 중심의 이제 그 물류공항으로 재탄생을 했죠. 어쨌든 공약은 지킨 겁니다. 청주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지만 하여튼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500만호 건설 계획, 그리고 목동 그리고 신시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된 시기로 토지제도 그 정비와 함께 그 신시가지가 형성이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는 신도시 200만호가 건설된 시기로 기존의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도입하여 도시 외곽에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민간개발이 활성화된 시기로 심각한 난개발이 초래하게 됩니다. 90년대가 이제 이랬다는 거죠. 또한 토지 공개념이 도입됐던 시기로 토지 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성장 위주의 외곽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계획도시 개념의 이기 신도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그리고 도심 복합 개발 정책이 추진된 시기였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 그리고 나주에 있는 나주 혁신도시, 또 진주에 있는 그 진주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망했죠. 근데 이제 망했다고 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공실이 그쪽에 혁신도시들에 있는 상가들을 가보면요, 빈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한 몇 년째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때는. 2000년대 중후반에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노후 지역의 쇠퇴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도시재생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 강론을 들어가 보면 이게 제 손가락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좀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잡고 해야 돼서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국내 도시개발 정책의 시대별 변천 과정,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전후 복구 시대 플러스 비계획적 토지 정책기, 도시와 태풍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은 이후 도시 상황은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해외로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은 살기가 점점 열악해진다는 겁니다. 에, 1945년 해방을 맞은 이후 도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해외로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거 상황, 그러니까 밀집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해외로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고 정치적 불안 속에 38선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까지 모두 서울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 겨우 90만 명을 웃돌던 서울의 인구는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약 142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 1970년에는 무려 5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시를 복구하고 정비하려는 시도는 이미 전쟁이 계속되고 있던 1952년 중에 나타났다. 1949년 6월에는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어서 소위 말해서 토지개혁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서울시는 1952년 3월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 토지구획 정리지구 추가 및 계획지역 변경이라는 제목의 전쟁 복구 계획을 성안하고 이거 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내무부 고시 제23호로 발표하여 부족한 재정이 남아 전쟁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정비를 하기 시작했다. 1953년 휴전 후 농지 이외의 토지정책은 주로 전후 복구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전후 복구 재건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시기였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바탕이 되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되 농지는 농민에게 배부해야 된다는 토지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소위 말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역할을 사실 그 전쟁 전에 조만식 선생이 하셨죠. 1960년대 그 1960년 이후에 는 이제 토지정책 기반 조성기 플러스 경제개발 진입기 그리고 이제 뭐 공공주도기 박정희 정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뒤에 있냐면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60년부터 61년 5월 16일 그러니까 5일까지는 그 장면 정부였죠. 그 60년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토지정책의 방향도 그 도시개발과 정비, 산업공단 조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됩니다. 61년 5.16 군사혁명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시기로 경제 재건이 필요한 시기였고요. 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62년 1월에는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건축법이 제정이 되었고 다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62년에는 이제 국내 최초의 울산공업단지가 개발되었습니다. 1963년에는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이 수립되었고 66년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의 도시개발과 산업공단 조성을 위한 각종 법령이 지정되었으며 안산, 창원, 구미 등의 이제 산업공단이 조성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좀 쏟아지는 관계로 창문을 좀 닫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1967년에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며 67년 12월에는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주택 부분 정책은 민간 건설 주도형으로 추진하였으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탄생을 했고요.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으로 국내 처음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이 돼서 1967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서울, 부산 등에서 토지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을 50% 환수하고 이때 벌써 50% 50%를 가져가겠다는 게 있었죠. 50%를 환수하고 부동산 소개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그 1961년 부동산 소개용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허가받은 공인중개사와 그 이전에 복덕방 하던 사람들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1970년대는 이제 토지정책 형성기, 그리고 민간 도시 개발 참여기,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시기였고요. 이때도 역시 박정희 정부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정책의 체계 정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1년도 7월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고요. 산업근대화의 이제 초석, 보통 초석이라고 하죠. 정부에서는 이제 72년 10월 제정한 유신헌법에서 국토관리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신헌법이 단순히 대통령제직을 중심으로 하겠다 뭐 이것만 들어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몇 가지 더 개선된 법령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3차 4차 경제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72년 제1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가 경제발전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업용지 공급을 위해서 72년에 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72년에 또 주택건설촉진법, 그리고 지방공기업 개발법, 수출 자유지역 설치법 등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의 공기업을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방의 한전 같은 걸 만들려면 당시 한전은 공기업이었으니까. 수자원 공사 또는 뭐 지방의 공기업도 뭐 있습니까? 댐이라든지 이런 거 뭐 다 거기 포함되는 거고, 주택건설촉진법은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 같은 걸 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수출자유지역 설치법도 수출자유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공단을 만들 때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는 정부 돈으로 뭐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이런데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정비에 따라 창원 여천공업단지, 구미 공단 배후도시, 마산 울산 포항 종합단지가 조성이 됐으며 강남 신시가지가 건설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제 주택건설 250만호 10년 계획 정책을 발표하고 민간 건설 주도용으로 민간 기업이 주택 건설에 적극 참여해서 일단 뒤에 이거보다도 앞에 정부는 주택 건설 250만 호, 그러니까 250만 채의 뭐 아파트든 뭐든 간에 이거를 갖다가 짓겠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러면 1년에 대략 한 25만 채 정도가 공급이 되는 건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동산 지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잡으려면 이런 정책 하나 발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부동산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언젠가는 정부가 이걸 계속 들어붙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넘치게 될 거다라는 사인만 줘도 부동산 투자하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정부가 못 주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 개발이라는 건 곧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철학적인 문제가 좀 개입돼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전혀 신뢰를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만들어 놓은 법도 엉망인데 또 새로 만들겠다고 하고 앉았고, 한 1년 뒤에 당장 저 법이 없어져도 별 어려운 게 없겠는데? 이런 판단이 들면 법 안 지키죠, 아무도. 가끔씩 제가 이제 약간 스톱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좀 읽어본다고 좀 그런 거거든요. 그 그래서 이제 민간 건설 주도형으로 민간 기업이 주택 건설에 직접 참여를 해서 1971년 여의도 시범 아파트 24개 동, 이게 아마 지금은 없겠죠. 1973년 반포 아파트 99개 동, 75년부터 78년에 잠실 주공 아파트 5단지 364개 동, 그리고 이제 79년에 음마 아파트 28개 동 등이 건설이 됐습니다. 1970년 중반 이후는 해외 중동 건설 자금의 유입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시기로, 이미 현찰이 막 들어오니까 뭘 사긴 사야겠는데, 뭐 그땐 주식 같은 것도 없었고, 이러니까 이제 돈을 불리려면 부동산을 샀어요. 1978년 전국의 지가의 49%, 서울은 136%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 투기 열풍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78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8년 말부터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국내 경제 성장률도 급격히 떨어졌으며 79년 12.6 사태로 전국이 혼란 상태로 빠지면서 80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79년 8월 금융감독원은 은행 부채가 있는 기업 412개 업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1980년까지 모두 처분하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과 금융실명제 실시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12.6 사태로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6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조치를 했냐, 기업 142개 기업에 니네 안 쓰는, 업무용으로 안 쓰는 부동산 다 팔아 라고 강제를 한 겁니다. 정부에서. 독재 정부니까 가능한 거고요. 여튼 뭐 이제 그 약간 앞으로 돌아가면
이 당시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70년대는 그 거의 대부분 이제 산업 구조를 국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나 또는 청와대가 어떤 산업을 좀 밀어야겠다.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승용차,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이때만 해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물론 이제 품질 좋은 자동차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시아 자동차, 동아 자동차,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 뭐 또 무슨 뭐 하는 이것저것 신진 자동차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엄청 짜잘한 회사들까지 꽤 많았고 그 다음에 걔들이 전부 다 이제 뭐 트럭부터 승용차까지 이렇게 또 만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보통 그렇게 자체적으로 기술로 만들기나 하면 그나마 날 텐데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건 이제 해외에서 자동차 모델을 수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냥 중개 무역하듯이 해서 팔아먹는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안 떨어지고 또 중복 투자가 되는 게 너무 많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어떤 회사는 트럭만 만들어 또 어떤 회사는 승용차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딱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다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 경제가 진행되던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80년대로 넘어오게 되죠. 갑자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고, 이게 좀 혼란기가 약간 있다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옵니다. 80년대는 토지정책 정비기 플러스 신시가지 그리고 이제 지역개발 형성기 다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부로 대표되는 이 소위 말해서 제2기 군사정부 시대가 되는데요. 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 경제 성장과 함께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으나 78년 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 가지고 80년대 초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됐고요. 광주 사태가 발생했고 사실 이제 이 책에서는 광주 사태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원래 같으면 표현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야겠죠. 전두환 정부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이걸 소위 국보비라고 합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가 강제 처분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강제 조치를 막 내렸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1980년 12월에 택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택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됐고 주택건설 500만호 정책계획을 발표를 했으며 앞에서는 250만호였는데 이제 이게 500만호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토지개발에서 공공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여러가지 뭐 공공 관련 개발 정책들이 이제 추진되게 됩니다. 80년에 과천 신시가지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81년 서울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됐으며 85년 토지거래 허가제가 처음 실시가 됩니다. 정부 주도의 서울 상계지구 주택개발 계획이 확정 발표됐으며 이때 이제 그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87년 6.29 민주화 선언으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시기이기도 합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건설이 발표됐고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과 함께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1988년에 810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보통 이렇게 표현되면 80이 아니고 810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1989년에는 이사 긴급 부동산 억제 대책과 함께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1990년대 국토종합 개발계획기 그리고 지역개발 신도시 개발기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90년대에는 1980년 중반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의 3대 호황과 87년부터 88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88 올림픽 등으로 인한 과대한 통화량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돈을 많이 찍어냈어요. 필요하니까.
89년 4월에 토지공개념의 3법인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 상한제, 개발부담금제가 시행이 되고요. 1990년 초에는 신도시 200만호 건설로 분당, 일산, 중동 신도시가 시작되는 해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90년 4.13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고요. 95년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됩니다. 93년 8월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국토이용체계를 용도지역을 10개에서 5개로 단순화하고 준도시지역과 중농림지역 제도를 도입해서 도시외곽도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는 도시외곽지역은 대부분 농토로 분류돼 가지고 개발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 결과 전국토의 개발 면적이 15%에서 42%로 대폭 늘어나게 됐으며 아마 심각한 난개발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그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며 97년 11월에는 IMF가 발생해서 국내 경제 위기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90년대라는 게. 토지공개념이란 개인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인정을 하지만 이용권이나 수익권 또는 처분권을 공공이 관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땅이긴 한데 이걸 팔려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네 땅이 가치가 좋아져서 돈을 엄청나게 가치가 뛰어오르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나라의 세금으로 내라, 뭐 이런 겁니다. 예. 90년 후반부터 2003년대에는 도시정책의 개방화 그리고 시장경제 활성화가 한창 추진되던 시기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였고요. 1997년에 IMF로 인한 경제 침체가 극심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98년 토지시장을 개방해서 외국인도 토지 취득이 가능하게 됐고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도 폐지됐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종의 규제 정책이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좀 더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좀 더 빨리 돌지 않겠냐, 뭐 이런 판단에서 규제들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가 됐고요. 2000년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해서 주택개발사업을 활성화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제 계획적 지역균형발전, 혁신도시, 역세권 개발 뭐 이런 키워드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부 시기였고요. 2003년에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성장 위주의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국토개발 정책은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국토를 이루기 위해 수도권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는 동시에 지방에도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국토개발 계획을 선계획한 후개발을 위한 이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2년 2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을 통합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개편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요. 시행이 됩니다. 2003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이 활성화됐고요. 2003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고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이 활성화됩니다.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을 했고 다시 이제 토지공개념 확대도 노력을 하고요. 제2기 신도시, 그러니까 화성 동탄, 성남 판교, 김포 검단, 파주 운정, 다들 이게 귀에 익은 이름들이죠.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곳들입니다. 수원 광교, 김포 한강 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2005년 혁신도시 개발법과 세종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2007년에는 이제 용산, 상암, 광명, 아산역 등 역세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 역은
이 네 개 역 근처에는 역만 있었거든요. 물론 용산역을 제외하고 역만 있었는데 이 주변에 이제 새로운 어떤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다든지 오래된 건물 철거하고 그 지역에 다른 뭐 개발 단지가 들어간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역청사를 역청사는 아니구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대규모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광명 같은 경우에는 광명역 옆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광명 역세권 아파트인가 뭐 그래요. 되게 이제 노골적인 이름이 또 들어가 있죠. 그 2007년부터 2012년 사이는 이제 도심 대규모 재개발 뉴타운식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명박 시장일 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일 때 벌써 한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죠. 2008년대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 위기로 리먼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정책만 20건이 넘게 발표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이건 뭐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안정화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발표했던 건 뭐냐면 부동산 경기를 올려보려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20개를. 근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단적으로 보이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4건인가 발표한 거는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근데도 효과를 못 봤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을 올려보기 위해서 관련 정책을 20건 넘게 발표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 말은 부동산은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10년에서 2013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2008년 9월에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를 2018년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서 경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09년에 4대강 사업을 발표하고 4년의 공사 끝에 2013년 사업이 완공이 됐습니다. 2015년에는 뉴타운 사업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으며 2009년 말부터 왕십리, 은평, 기름 뉴타운이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토지은행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2012년부터 17년대까지 개발 성장 위주 정책이 이제 한계를 보여왔고,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이라는 개념이 다시 도입이 되는 시기가 바로 박근혜 정부 시기입니다. 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발 위주 시대에 정립되었던 도시 정책들을 개정하거나 폐지했으며, 왜냐면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는 그 양반이 원래 이제 대통령 자체가 워낙 개발 이걸로 이제 성공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꽤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개발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타운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좀 더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21세기에 맞는 걸로 좀 더 조정을 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시작이 됐고요. 2014년 9월에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으며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로 이제 15만 가구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고요. 2013년 12월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지금까지 성장 위주 도시개발 정책에서 도시 쇠퇴 지역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5월에는 국내 처음으로 그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됐고, 2016년 4월 33곳이 또 발표가 돼서 정부의 도시정책이 개발 위주에서 재생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아마 이제 그 목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됐을 겁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2014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계획을 세우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도시재생을 종합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대까지 주거 안정기 플러스 도시재생 성장기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대까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샀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 및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17만 호 건설 계획과 소득주도 성장과 가계부채 정책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 거의 없고요. 17년 부동산 파리 대책으로 주택 투기 수요 억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며, 근데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갔죠.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것도 좀 웃긴 건데요. 분당구는 이해를 하는데 대구는 왜? 같은 지방에 집값도 안 올라가지고 난린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통 재미를 못 본 부동산 투기금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서울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2018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법을 시행을 했으며, 부동산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기존의 DTI와 별도로 신 DTI와 DSR 제도를 도입.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5억짜리 이제 집이 있을 때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전에는 뭐 4억까지였다면, 예를 든 겁니다. 저도 이제 자세히 모르니까 예전까지 4억까지였다면 이 신 DTI를 적용하면 이제 3억까지밖에는 못 받는 걸로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전체 총액이 얼마면 그 이상은 못 받는 걸로 또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못 빌리게 하는 거예요. 돈 빌려서 부동산 살까봐. 또한 2018년도에는 신혼부부, 청년임대주택을 각각 20만호, 30만호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고, 주택연금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동산 간접 상품으로 리츠와 펀드 투자를 제도화했으며, 지방 분권 주택 정책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뭐 이름은 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실적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월 대선 당시 매년 10조, 5년간 50조 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매년 100곳의 노후마을을 지정을 해서 5년 동안 500곳을 지정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46곳을 지정을 했고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진행이 됐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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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9곳, 99곳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99라고 하겠습니다. 2019년 98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총 294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표별로 보시면, 연표는 이제 법률과 이런 이제 앞선 정책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 도표를 이제 찬찬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이 PDF 자료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 PDF 자료는 웬만하면 제가 저희 블랙보드 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책자를 그냥 스캔을 떠버린 거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만 그냥 보시고요. 예, 참고만 하십시오. 여기 이제 표들은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요까지는 이제 그 법과 어떤 정책을 시행한 과정,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의 시대별 주요 주택 정책과 아파트 건설 및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그 시행 주체들,
이게 이제 주체들에 따른 내용들인데 이건 참고 삼아 쭉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주택 정책들이 있고 이건 이거 못합니다. 이거 1056년, 1956년이고 그 다음에 시행기관 그러니까 뭐 한국개발은행 그 다음에 한미재단 뭐 이런 것들이 한다는 거고 어떤 아파트를 지었는지 이 자금으로 어떤 아파트를 지었는지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는 이제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면 이제 시대별로는 어떤 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어떤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고 이거는 누구가 이제 시행 주체가 됐고 어떤 법으로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고 또 시대별 아파트 단지 개발 역사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오래된 충정 아파트가 언제 만들어졌으며 뭐 몇 세대가 만들어졌는지 몇 층짜리였는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반포 아파트 있잖아요.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 가보시면 제가 최근에도 한번 갔었는데 이 반포 아파트가 되게 비쌉니다. 한 채 뭐 한 40억 막 이래요. 40억까지는 아니구나. 한 30억, 35억 막 이러는데 되게 낡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그 도마라고 불리는 도마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잠실이 아니고 저기 반포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 근처에 반포 주공인가 하여튼 반포 아파트 쪽에 거기 굉장히 괜찮습니다. 거기 되게 맛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뭐 나중에 데이트 삼아 가보시도록 하시고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도마 라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예, 가시면은 다른 동네 같으면 그냥 순댓국에 소주 드실 만한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파스타 또는 리조또하고 와인을 들고 계세요. 거기 사시는 주민들인데, 그러니까 일단 40억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걸 드십니다. 그 탐관오리 시절이었던 이제 젊은 날을 뒤로 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이제 뭐 노후를 즐기시고 계시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데가 있다. 제가 반포 아파트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표는 80년대 90년대 주요 고층 아파트 및 신시가지 아파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아파트가 뭐였고 이게 언제 지어졌고 라는 것들인데 이거 전부 다 참고 삼아 보시면 돼요. 참고 삼아. 뭐 2000년대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는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 이렇게 쭉 넘어와서 국내 도시의 성장 과정과 쇠퇴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시 성장 과정, 한국의 시대별 도시 성장 추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도시화는 광복 당시의 도시화율은 약 14%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전 국토의 14% 정도만 도시였다라는 거죠. 1950년대 말에 와서는 약 28%로 2배 정도 증대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막 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50년대 말이니까 사실은 59년쯤 되는 거고, 이때만 전쟁이 일어나서 부서질 건 부서지고 다시 이제 또 재건축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도시화라는 게 어떤 특정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고 뭐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많이 몰려가가지고 부산이 되게 좀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그리고 이제 인구 밀집도도 되게 높아지고 이러니까 부산 쪽의 도시화율이 급증하다 보면 이게 전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이터는 사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하여튼 뭐 이는 이제 해외 동포의 귀국, 월남한 북한 주민의 도시 집중에 의한 것으로 서울과 부산은 이미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성장을 했고요. 도시화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으로 도시화는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와 공업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져서 1970년대 말에는 도시화율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에는 75%를 넘어섰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그 도시화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서울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크게 성장하여 지방도시와의 격차가 벌어져 도시 체계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성장 위주의 경제 개발로 인해 지방도시는 점점 침체하고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성도시는 급성장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서울로의 진입보다도 서울에서의 진출이 많은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서울과 그 위성도시 간의 대도시권의 성격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도시화 추세는 한국의 도시화 추세는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2008년 처음으로 전국의 도시화 율이 90%를 초과했고요. 이후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90.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연도별로 보시면 도시 인구의 비율 같은 경우에 이제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죠. 이게 연도가 쭉 갈수록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대별 도시 성장과 급속한 도시화율이라고 해서 각각 이제 시대별로 이게 이제 도표화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1960년대는 이제 광역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도시화 초기 단계였어요. 60년대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공업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의 지역별 대도시로 발달이 됩니다. 이게 국민소득 120불, 그러니까 1년 국민소득이 120불일 때였습니다. 1년. 1970년대는 공업도시가 개발이 됐고 산업화가 이제 경제개발이 시작되는 단계로 도시 인구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로서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조선, 신흥공업도시 위주의 포항, 울산, 마산, 창원 등의 도시가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도시화율은 50%에 달했고 국민소득은 이제 한 2배 조금 넘는 280불 시대가 됐죠. 70년대. 그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위성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화의 전진 시기로 대도시와 인구 집중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건설된 소도시가 늘어났고요. 파주, 고양, 성남, 과천, 수원, 용인, 오산, 평택, 안성 등의 신시가지 형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위성도시 개발. 위성도시의 진전 시기로 대도시와 인구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건설된 소도시를 말하며 파주, 고양, 성남, 과천, 수원, 용인, 오산, 평택, 안성 등의 신시가지 형성기를 말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곳들은 좀 낙후된 지역들이 많았고 아주 작은 이제 군 단위나 이런 단위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 형태로 성장을 하는 거죠. 이때 국민소득이 1860불 정도 되는 시기였고요. 1990년대 신도시 개발로 이제 서울의 인구 유입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신도시 개발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의 수도권 위성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요. 2000년대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한창 지어놓은 것들이 2000년대쯤 되니까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 보급률 100% 시대로 기존의 노후 도시화에 따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시대로 도심이 개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 이제 소위 도시재생 시대가 넘어서 도래하게 되는데 80에서 90년대 후 집중 성장되었던 도시들이 노후화되는 시기로 도심의 노후 도시들은 재생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기로 이제 도시 재생이 급격히 부각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한국의 시대별 도시화 과정을 보면 여기 보시면 1944년은 대충 이랬습니다. 부산, 대구, 서울, 그 다음에 대전 조그맣게 있고 이 동심원이
그 규모를 대충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75년이 되면 대구와 부산, 울산,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 제법 도시가 많아졌죠. 그리고 요 가운데도 충주라든지 김천 이렇게 도시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전라도 지역에도 도시가 많아지죠. 이게 이제 뭘 뜻하느냐? 이때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이제 도시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라인으로 도시가 좀 발전되고 형성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철도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도 있고 그런 거고요. 2000년에 접어들면 이쪽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서울 중심부에 이제 많은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쪽에 산업단지가, 부산 쪽에는 산업단지가 많았고 서울 지역에는 뭐 어떻게 보면 경제 중심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배드타운이 밀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상도 지역하고 서울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980년 같은 경우에 인구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1980년과 2010년 약 한 30년을 비교를 해보면 80년도에는 의정부, 서울, 부천, 인천, 과천, 안양, 수원 이 정도만 있었다면 2010년도에는 뭐 포천, 동두천 C급의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만큼 인구가 밀집됐다라는 거고요. 해외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요 아래 도표 그림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도표 그림에서 외국의 선진국가들의 1950년부터 2010년까지 60년 동안의 도시화율을 비교해보면 영국은 도시가 멸실된 만큼 또 인구가 늘어난 만큼 도시를 더 짓게 되는데, 일본과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1969년도까지는 전쟁으로 도시가 파괴된 만큼은 더 건설했지만 70년도부터는 건물이 뭐 멸실되고 도시가 증가한 만큼만 도시를 건설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국은 뭐 안에 큰 전쟁이 내부에서 벌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물론 폭격은 당했지만 폭격당한 게 내부에서 본토에서 전쟁 벌어진 거하고 좀 다르니까 이제 뭐 크게 이제 그냥 파괴된 거, 그 다음에 인구 늘어난 만큼만 도시가 더 지어졌고요. 근데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에 프랑스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전쟁이 아주 심각했고, 일본은 미국이 아예 일본을 그냥 갈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폭격도 영국이 당한 폭격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본은 그냥 석기시대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격이 엄청나게 집중되니까 전쟁 끝나고 나니까 거의 성황 건물이 거의 없을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도시 건설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70년대에 와서야 안정이 됐다는 겁니다. 반면 이제 한국의 도시화율을 보면 50년부터 90년 말까지는 도시화율이 곡선이 수직으로 계속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도시화율을 달성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완만한 곡선이었다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었다가 1950년 전쟁 직후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해서 경제가 발전되는 60년에 확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진다. 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되게 급성장한 라인이 보인다는 거죠. 한국 도시의 급격한 성장 과정과 문제점.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을 지금 부작용을 낳고 있느냐. 이걸 보면 신도시 위주의 급격한 도시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도시들의 성장의 문제점은 너무 급격하게 성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전통이나 뭐 특유의 문화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분당 같은 데만 가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안양 같은 경우도, 안양이 제일 낫겠네요. 안양을 예를 들어봅시다. 안양이 있고 평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에는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있고, 동안구가 속해 있는 지역이 평촌입니다. 여기는 원래 배추밭이었는데 그냥 밭이었어요. 근데 이걸 다 밀어버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의 평촌 지역을 가보면 마치 분당이나 창원이나 이런 신도시처럼 대부분의 어떤 상업시설은 큰 건물 하나에 1층에는 편의점, 그 다음에 은행, 뭐 하이마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원, 식당 이런 것들이 막 몰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도시가 생겨서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상가는 상가 건물이 따로 있고 그 외에는 뭐 아파트거나 아니면 그 오피스 건물이거나 뭐 이런 형태인데 안양의 만안구, 소위 안양의 구시가지 쪽으로 가면 이제 높은 건물은 별로 없고 1, 2층짜리 건물들이 쫙 있으면서 이제 뭐 건물 하나는 페인트 가게, 또 하나는 미용실, 하나는 식당 뭐 이런 식의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에서 급격히 성장한 도시들은 대부분 이렇게 평촌처럼 신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다 보니까 철학이나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양의 구시가지, 뭐 안양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의 구시가지는 그 시 나름대로 형성되는 철학이나 문화가 있는 겁니다. 아, 이 지역에 이 가게는 언제부터 있었고,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노포, 오래된 가게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도장 같은 거나 명함은 이쪽으로 가면 된다. 또는 뭐 신발 고치는 데는 이쪽에 있다. 뭐 우체국은 어디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신도시는 그냥 학원만 잔뜩 있고 식당만 잔뜩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조스 떡볶이, 그 다음에 백종원의 뭐 새마을 식당, 뭐 이런 그냥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식당들만 자자작 있는 치킨집들하고 알파문구, 뭐 모닝글로리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없다, 밑도 끝도 없다.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의한 도시 내부 공간 재정비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자체가 보기에도 야, 우리도 뭔가 특색 있는 걸 좀 만들자. 그래야 뭐 관광객들이 오지. 솔직히 솔까 말해서 창원에 사는 사람이나 분당에 사는 사람이나 여기 평촌에 사는 사람이나 도심 한가운데 가면 다 똑같아 보여요. 거기가 거기에요. 그냥 뭔가 특색이 없어요. 전주는 한옥마을이라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미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성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놔두다가는 공멸한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확산됐던 거죠. 그러나 최근 수년간 우리의 도시개발은 택지 개발 위주의 신도시 개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아파트 짓는 게 중심이었고, 또 도시를 뭔가 개발한다고 하면 건설업자들한테 뭔가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데 가장 많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파트예요. 그냥 왜냐면 뭐 분양해가지고 나눠주면 되고, 이 아파트는 또 늘 100% 완판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완판되는데 그 돈을 은행에서 또 빌려주기까지 하니까. 왜냐면 일반 상가나 저기 빌딩 같은 경우, 상업용 빌딩은 이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한 10층짜리를 졌는데 상가를 빌딩을 졌는데 한 3, 4층은 비워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은행에서 뭐 지원도 못 받아요. 근데 아파트는 그런 게 없으니까, 늘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택지, 여기서 택은 이제 주택지를 말하는 겁니다. 주택지 위주의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주택 공급 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우선적으로 사업이 용이한 신도시 개발에만 의존해서 기존 도시에 대한 정비와 개발이 소홀하게 되는 문제점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신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구도심, 예를 들어 목포 구도심이나 그런 뭐 많잖아요. 천안의 구도심지 이런데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기를 뭐 문화거리로 만들자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신도시 위주의 급격한 도시성장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도심 쇠퇴에 따른 재도시화 정책 미흡. 이건 막 연결되는 얘기인데, 도시 내부는 가장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요구되는 곳이며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므로 이곳이 슬럼화되거나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해당 구역뿐 아니라 도시 전체와 국가에 큰 손실이 된다는 건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정책은 도심의 노후화에 따른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으며 그 결과 한국의 도시도 이미 도심의 재도시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 구시가지가 점점 낙후돼요. 그리고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에서 몰려가서 그냥 삽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서 술 먹고 밥 먹고 해요. 그럼 그쪽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이 되고, 거기 뭐 새로운 핫플레이스, 핫한 어떤 그 브런치집이나 파스타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놀지, 왜 오래된 동네에 가서 교통도 불편하고 약간 좀 치안도 안 좋고 어두고두한, 또 낡은 건물도 많은, 낡은 건물이 많으면 화장실도 안 좋잖아요. 그런 데 가서 왜 놀겠냐. 이러니까 점점 밤만 되면 그 오래된 구도심지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도 안 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조해줄 돈은 없었으니, 왜냐면 자꾸 베드타운 진다고 하니까 점점 거기 낙후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군산 구도시, 목포 구도시,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인근에도 그런 구도시들이 되게 많았고요. 국내 도시의 시대별 도시와 탈도시와 재도시화 과정이라고 해서 국내 도시 재생의 시대별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서울 및 수도권의 도시 인구 집중과 산업 발달로 급속한 도시 성장을 달성하게 됩니다. 반면 도심은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 환경이 나빠지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 1990년 들어서서 대도시의 인구 집중 해결을 위한 차원으로 외곽의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면서 탈도시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좋은 거는 구도심 지역에 아파트를 새로 재개발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땅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조금이라도 싼 외곽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글로 몰리네? 그러면 구도심 지역은 텅 비어버리게 되고 땅값은 떨어지게 되고 여기는 완전히 슬럼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뭘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 수도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요.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데 좀 더 수도꼭지를 늘리고 싶단 말이에요. 숫자를 한 개만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쓰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수도꼭지를 갑자기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5개를 동시에 틀면 나오는 물의 양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공급되는 물의 양은 똑같은데 수도꼭지가 5개니까 여기는 수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잘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렇게 균형 있게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살이 난 거죠. 이제서야 극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 이제 외곽 도시 또는 도시 직장인들의 원거리 통근 및 수송을 유발시켜 고통, 혼잡과 에너지 자원 낭비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쇠퇴한 도심 해결을 위해서 2000년대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물리적 정비 사업의 재도시화 단계의 정책이 추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면 철거에 의한 물리적인 정비 방식으로 쇠퇴한 구시가지를 회복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면서 또다시 슬럼화 단계를 겪게 되었고요. 따라서 정부에서도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제기되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의한 재집중화, 도시화 단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뭐 여기 되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그 손혜원 의원이 하고자 했던 목포 도심개발계획, 사실은 이게 목포시에서 이제 이걸 좀 발전시켜 보자라고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 손혜원 의원이 끼어들면서 이게 정쟁화 돼가지고 사실은 이 개발 계획이 지금 굉장히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잘 되게 되려면 손혜원 의원 같이 논란이 많은, 논쟁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진짜 목포를 위해서 개입하시려면 그럼 언행이나 좀 조심하시고 뭐 정계 은퇴를 빨리 하시고 하고 나서 하셨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게 돼버렸죠. 오히려 목포에 큰 해를 끼치게 된 거죠. 그런 겁니다. 이 도표는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걸 도표화 해 놓은 겁니다. 한국 도시 쇠퇴의 원인과 진단을 보시면 국내 도시 쇠퇴 유형에 따른 요인으로 첫 번째 이제 거시적 경제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왜 한국에서는 도시가 왜 이제 낙후화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이제 거시적 경제, 거시경제 측면, 큰 어떤 틀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원인이 있는가,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농업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그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급속도로 성장되는데 고로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섬유 제품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가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다가 IT 단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고용이 유지가 됐지, 만약 IT 단지가 안 들어왔으면 그건 그냥 슬럼화 돼버리는 겁니다. 뭐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무역 개방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막 값싼 농산품이나 또는 값싼 섬유 제품이 들어오면
그 산업을 하던 지역은 이제 폭탄을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시적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쇠퇴가 되고요.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 쇠퇴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마트가 활성화되니까 전통 재래시장으로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두 번째 이제 자원 고갈 및 경제성 상실이 있는데, 그 자원 고갈이라는 게 이제 폐광도시, 그러니까 석탄을 주로 소비하고 연탄 같은 걸 대도시에 공급하는 목적으로 이제 석탄 생산 단지를 운영을 하다가 광산을 그렇게 만들어진 게 문경시, 태백시, 삼척시 전부 다 석탄 생산하는 광부들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연탄을 안 쓰고 기름 보일러, 그 다음에 가스 보일러 이렇게 이제 옮겨오게 되면서 석탄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화력 발전을 그래도 석탄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국내 석탄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석탄이 더 쌉니다. 그러면 수입을 해야죠.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되는 게 있고, 두 번째 어획고 감소. 그러니까 여수, 동해, 묵호항, 강릉시 주문진, 그다음에 삼척시 정나진항 이런 곳들은 오징어라든지 뭐 이런 명태라든지 동해상에서 또는 이제 서해상에 남해상에서 뭐 특정 어떤 그 어종을 위해서 활성화된 곳이었는데, 그 어종이 안 잡히게 되니까 이 항구 자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유입 단절, 뭐 논산시 강경읍이나 나주시 영산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고 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주시 영산포 같은 경우는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네요. 도대체 어떤 자원 유입인지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면은 또 욕먹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바로 검색해 올게요. 네,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보니까 나주시 영산포는요, 그 홍어 거리가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홍어. 근데 지금 홍어 소비도 많지가 않고 또 잡히는 홍어 양도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 줄어들었어요. 과거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논산시 강경읍 같은 경우에는 젓갈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경시장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쪽도 이제 뭐 더 이상 이쪽을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또 이게 이제 물류 중심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경시장 하면 옛날에 그런 큰 시장이 있었지라는 정도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경제성이 들어오는 어떤 자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지역 자체는. 그럼 이제 이걸 다른 걸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홍어 거리나 젓갈 뭐 관련 식품 클러스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전환시켜서 뭐 홍어 관련 식당들을 다 모은다든지, 또는 젓갈 관련 식당들이나 가게들을 다 다시 좀 끌어 모은다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 여기서 주로 유통을 했기 때문에 남아 도니까 여기서 많이 먹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유통되는 것보다는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다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산업 및 고용 기반의 붕괴 및 이전이 있습니다. 부산, 대구 등은 이제 신발, 섬유 제조업이 유명했는데, 뭐 부산 하면 신발이고 나이키라든지 뭐 르카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산이었죠. 프로스펙스도 그렇고. 대구는 이제 섬유가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 다 공장이 이제 중국으로 이전해 가고, 뭐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이쪽으로 이전해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만한 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법인세인 지방세 수익도 낮아지고 이러면 쇠퇴되는 거죠. 목포의 경우에는 조선 내화 및 보해 양조 등의 타지역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해 양조는 이제 술 만드는 데인데, 이게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면서 이제 지역 경제가 좀 침체된 부분이 있고요. 조선 내화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게 옛날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일일이 다 검색을 해요. 조선 내화가 뭔지는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검색을 해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조선 내화. 제철, 철강, 유리, 시멘트 등 기간제 자료와 내화물 제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파는 데였네요. 포스코 업무제를 통해서 장기 공급을 했었고, 그런 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 가니까 쇠퇴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이제 신도시 개발로 인한 탈도시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의 경우에는 교외화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변두리 지역이 자꾸 주거단지화 돼가는 거죠. 이런 거에 따른 그 구도심의 쇠퇴 문제가 늘 상존했었고, 이 문제는 이제 도시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도시 개발 계획의 부실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해방 전후에서부터 60, 70년대 이르기까지 자연 발생적 또는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 형성된 시가지의 경우에는 그 쇠퇴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워낙 부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면 무조건 도시로 커가는 게 아니고, 뭐 주변에 예를 들어서 도로도 곁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조그만 강이 흐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발전 조건이 있습니다. 발전 조건이 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그냥 쇠퇴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구도 거기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잘 되는 도시들은 늘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도시들은. 근데 못 나가는 도시들도 보면 왜 저 도시가 못 나가는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 그런 지형지물 또는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이제 도시 환경 수준의 상대적 낙후가 있는데요.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 인구가 교육을 위해서 제주시로 유출된다든지, 예천시 인구가 대도시로, 여수시의 인구가 순천으로, 마산시의 인구가 창원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본 데는 이제 마산이니까, 여수도 가보긴 했습니다만, 일단 내용을 보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건물도 많고 오래된 학원도 많고, 왜냐면 마산이라는 곳이 워낙 오래된 곳이거든요. 근데 창원으로 가면 이게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건물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가게들, 그다음에 삼성 뭐 디지털 프라자만 하더라도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백화점도 있고 학원도 훨씬 더 좋은 학원이 있고, 그러면 또 좋은 학교가 있고 이러면 그쪽으로 인구가 가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마산은 점점 낙후되는 겁니다. 올드한 도시들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경쟁력 저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인데, 새로운 교통망이 형성이 되고 통신 발달에 따라서 과거 기술에 의해서 형성됐던 중심지들이 쇠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김천, 나주, 충주, 공주, 여수 등 이 보통 끝에 주자가 붙는 곳들은 대부분 다 이제 소재지였거나 뭐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의 중심지 또는 교통의 중심지. 근데 뭐 경부고속도로나, 그러니까 예전에 국도를 따라가면 여기를 거쳐야 됐어요. 근데 경부고속도로나 KTX는 이쪽을 그냥 지나갑니다. 옆으로. 그러면 이쪽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네. 한국 도시의 쇠퇴 현상을 보면 한국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약 65%가 쇠퇴 징후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구도심에서의 쇠퇴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약 8에서 90%의 도시가 이미 쇠퇴 징후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서울만 하더라도 저기 의정부와 접경 지역이 접경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접하고 있으니까 접경이 맞죠. 접경 지역인 이제 수유리 쪽만 가도 여기가 서울인가 싶을 정도로 높은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 3,470개의 읍면동 중에서 2,239개에서 이제 쇠퇴가 진행되고 있고요. 뭐 쇠퇴 현상, 가장 빨리 쇠퇴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지방 도시가 쇠퇴율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 짓고 오래된 산업단지가 많고 이런 곳은 쇠퇴율이 더 빠르죠. 예를 들면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오래된 올드 산업단지가 많은데, 이 산업단지는 사실 재개발하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 다 부수고 재개발합시다 라고 하면 10층짜리 아파트를 부수고 이걸 30층으로 져가지고 그만큼 뭔가 경제적으로 창출하는 거니까 재개발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냥 구미공단이나 이런데, 구미나 이제 뭐 오래된 공장 단지 이런 것들은 공장이 망하고 나면 그 지역의 땅의 어떤 그 법적인 소유 관계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져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 낡은 공장을 부수고 새로운 공장이 들어간다든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럼 구역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개발 계획이 부재하다던가 또는 개발 자본이 부재한 게 아니고 그 두 개가 다 있어도 이 해당 지역의 소위 말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이 법적인 문제가 꼬여버리면 이거 오래 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안양 같은 경우에 저는 평촌에 살고 있는데 평촌도 안양시니까 안양역 바로 앞에 폐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안양역 폐건물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 이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폐건물이라는 게 말이 폐건물이지 이게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이게 거의 한 10층에서 15층 정도 올라갔는데 철골 공사하고 시멘트 들어부어서 공사하고 이제 창문만 달고 막 하면 되는데 거기서 스톱돼 버렸습니다. 업체가 붙어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굿모닝 시티나 뭐 이런 것처럼 복합 상가에다가 밑에 지하에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 들어가고 막 시외버스 터미널 들어가고 이럴 목적으로 짓다가 이렇게 파토가 나가지고 이거를 부수는데도 뭐 십몇 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숴버리면 아예 부수고 새로 뭐 거기다 뭔가를 하면 되는데 부수는데도 십몇 억이 들어가니까 그 채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 안양시에서 이걸 좀 부숴주라 하고 있는 거고 안양시는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20년 동안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네이버나 다음에 로드뷰로 안양역 와가지고 안양역을 딱 보시고 정면으로 보시고 180도 뒤를 딱 돌아보시면 뭔가 흉물스러운 짓담한 건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안양의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어요. 지금 안양은 무슨 가건물 같은 데서 시외버스를 탑니다. 20년 동안 완전히 진짜 목 같은 일이죠 이게. 하여튼 돈 있고 기술 있고 계획이 있어도 그렇게 법적으로 꼬여버리면 그 땅을 이용을 못하게 되면 뭐 하여튼 뭐 안 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세태 비율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이고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4번에서 세태 현상 3번 한국 도시의 세태 원인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감소,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뭐 이런 거 있고 산업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노동 지박 형산업의 해외 이전, 솔로 이코노미, 그러니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 시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 위주의 도시 정비. 그러니까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 사업이냐, 뭐 도심, 부도심, 지구 중심, 그러니까 지구는 무슨 지구, 무슨 개발 지구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성 위주의 전면 철거형 등 대규모 사업을 선호하는 거니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 도시의 세태 진단 결과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일 경우에는 구시가지부터 세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종로나 뭐 광화문 또 그 뒤쪽에 효자동 이쪽이 이제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세태 양상이 구시가지를 포함한 주변부로 확산돼서 도시 전체가 세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나마 새로 어떻게 상가가 들어왔는데도 공실이 많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벌써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나주 혁신도시 이런데도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 그냥 놔두면 저거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있는데 들어가는 가게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지인의 지인이라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5년 전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야 그냥 뭐 다달이 세금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를 2년 동안 안 받겠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제발 좀 들어와 달라.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게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층이나 2층에 누가 들어와 있으면 저기 뭐 들어가 있나 보다 해서 자꾸 또 다른 층도 채워지고 하는 건데 다 비어 있으면 무서워서 안 간다는 거죠. 겁나잖아요. 거기 언제 묻어날지 모르고 쫓겨날지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런 읍소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서울시 중심부에는 뭐 없어서 난리고 뭐 그런 겁니다. 시구 차원의 종합 세태 순위를 볼 때 세태 상위 30%에 속하는 도시들이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포, 군산, 대충 그런 도시들입니다. 예. 인구 2만이 안 되는 지자체가 2030년 이 27곳으로 방치되는 폐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이제 2030년 되면 지자체 중에 27곳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지방자치제를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경북군이 전북, 임실 등은 65세 이상 인구에 비해서 가임기 여성이 턱없이 적어서 세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인구 유입이 안 되니까 학교와 병원도 갈수록 줄어서 남아있는 인구마저 떠나게 되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북 군위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지방 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1930년 내에 84개 시군이 사라지고 인구 감소 공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에서 3만 명대 미니 지자체 31곳과 읍면동 15곳은 2018년 기준 출생률 제로 시대로 돌입을 했고요. 인구가 줄면 이제 교부세, 행정조직 등의 위축, 방치하면 국가 경쟁력도 약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안 들어오고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 죄송한데 제가 이제 킁킁거리는 마신다는 이런 소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이런 소리를 못 듣습니다. 왜냐면 이거 PD들이 이걸 일일이 다 편집을 해서 잘라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시간짜리 라디오를 들으시면 녹음은 한 2시간 한 거고 그 중에서 1시간 분량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기침 소리가 다 전부 다. 근데 저는 그럴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반 녹음하면 1시간 반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는 거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1시간 반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침이 나고 목이 마르고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출산 예산과 이제 신생아수 합계 출산율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죠. 저출산율 예산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신생아수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차라리 진짜 허경영 씨나 누구 말처럼 그냥 한 명 나면 1,000만 원 주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게 더 나을지도, 더 오히려 더 싸게 먹힐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실제로. 지금 예산 집행하는 게 이렇게 어떻게 엄청난 금액을 신생아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저출산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 출생하는 인구 대비해서 이걸 나누게 되면 실제로 그런 숫자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보통 예산이 24조가 잡히면 실제로 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10조도 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15조 정도. 그럼 나머지 9조는 뭐냐? 각종 인건비, 이 중간에서 이제 광고 비용으로 빠지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직접 신생아 낳는 산모들에게 지원 안 되는 예산이 더 많다는 거죠. 그 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행정 혁신이냐, 슬림 행정의 이제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지방 소멸 보고서 보시면 지자체별 지역 내 총 생산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원래 책도 흑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시군구가 이제 이렇게 쇠퇴하고 있다라는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다 올릴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4강은 요렇게 해서 딱 이게 몇 페이지냐, 45페이지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지방도시 상주시부터 시작해서 뒷부분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선 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